또 시대별 아랍 서체 발달 과정, 그리고 대표적인 아랍 서체, 그리고 맺는 말의 순서로 이어질 텐데요. 원래 이제 처음에 저희 이제 박물관에서 제가 이 섭외를 받았을 때 발표 주제를 이제 쿠란과 아랍어 캘리그래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목을 쿠란과 아랍어 캘리그래피라고 정했는데,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할 때는 캘리그래피라는 외래어를 쓰지 않고 그냥 아랍 서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제가 그 발표 자료집에도 주석을 달았습니다만은 제목은 그대로 처음에 정한 대로 캘리그래피라고 했지만 실제 그 글에서는 아랍 서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 이제 아랍어 아까 우리 카타르 대학교의 문타시르 알 하마드 교수님께서 또 아랍어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일부 중복되는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오전 세션과 또 바로 저 앞에 세션에서 또 이렇게 가나안 문자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아랍어는 아까 우리 그 문타시르 하마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22개 아랍 국가에서 공식어나 모국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독특하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아랍인이라고 이제 부를 때 그 정의는 민족적이면서도 언어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개념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아랍어를 쓰면은 다 당신들도 아랍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서요. 아랍어는 이렇게 또 물론 코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신성시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또 언어적인 그런 수위를 넘어서 굉장히 종교적이나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언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22개 아랍 국가에서 약 5억에서 한 6억 정도에 달하는 아랍인들이 공식어나 모국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 모두 본인들의 모국어가 아랍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슬람이 계시가 된 언어가 아랍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랍어로 이제 종교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그 무슬림들의 인구는 약 12억에서 15억, 16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모든 무슬림들이 종교어로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네, 그리고 뭐 현대 사회에서 또 당연히 유엔의 6대 공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에서도 뭐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굉장히 되게 중요한 세계적인 언어 중에 하나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저 이렇게 했지만 그 고대부터 보시면은 아까도 세션에서 발표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세계 인류 문명이 최초로 시초의 인류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이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유역이 다 아랍 국가가 이제 위치하고 있었던 뭐 시리아라든지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온 어떤 고대 문명이라든지 그런 언어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문명권 언어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아랍 이슬람 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의 문명 교류를 이어주는 그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세계의 문명 발달에 도움을 줬었고, 또 이제 그 이슬람 제국에서 주변에 일찍이 발달해 있었던 뭐 그리스 철학이라던가 또 페르시아, 뭐 인도 이런 데 문학 작품, 그런 여러 가지 문명적인 학술 서적들을 아랍 이슬람 제국이 굉장히 번성했을 때의 모든 그런 자료들을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아랍적인 문화로 흡수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유럽이 문명적으로 암흑기에 빠졌을 때 다시 역으로 이 아랍 이슬람 제국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전파해주면서 유럽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역할을 했던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역할을 했었고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또 당연히 대부분이 산유국이고 또 그런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천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아랍 국가이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석유 자원 시장의 또 국제 통상어이면서 중요한 또 외교어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아랍어는 또 당연히 이런 아랍인들과 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의 정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언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발표에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아랍어 알파벳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랍어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많고 사실은 또 아랍어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알파벳을 이제 배우면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외국어들이 다 아까 보셨던 라틴 문자로 사용이 되는 언어이다 보니까 아랍어 문자는 그런 라틴 문자하고는 형태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쓰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또 공부해보시면 다 나름대로의 그런 합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냥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또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알파벳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인데 이 아랍어 알파벳의 이제 그 기원은 아까 보셨었죠? 나바트인들이 사용했던 나바트어의 문자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고요. AD 6세기 이전부터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는 그런 구어체 언어 형태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슬람교가 이제 계시가 되면서 쿠란이 이제 계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쿠란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쿠란 편찬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 또 그리고 아랍 이슬람 제국의 발전과 함께 아랍어도 같이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죠. 영어로 들으셨는데 한국어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랍어는 이제 언어 분류상 셈어족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셈이라는 용어는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셈, 햄이 있었는데 셈의 후손들이 사용을 하는 언어다라고 해서 이제 셈어라는 명칭이 생겼고요. 기원은 약 기원전 2500에서 300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셈어는 동부 셈어에 속하는 아카드어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셈어들은 찬란한 그런 문명들을 많이 꽃피웠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고어가 되었고요. 현재까지 사용이 되면서 현존하고 있는 셈어로는 아랍어, 또 아람어, 에디오피아어, 히브리어 등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랍어는 남서 셈어에 속하는 언어이고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거의 등장을 했던 셈어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셈어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원시 셈어의 언어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언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이제 아까까지는 아랍어에 대한 결과 설명이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코란과 아랍어 캘리그래피인데 왜 아랍에선 이렇게 캘리그래피가 많이 발전을 했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종교들은 그들의 중요한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슬람은 그런 종교의 교리상 어떤 형태를 그려서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보아서 형상을 그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랍 문자 서체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표현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서체를 이제 많이 발전시켜서 예술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아랍어 서체가 아주 다양한 종류로서 오랫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슬람과 아랍 문화에서는 아랍어 서체 캘리그래피라는 것은 하나의 높은 예술 장르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에서는 쿠란의 내용 본문을 되게 신성 불가침의 경전으로 여기면서 경외의 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께서 이렇게 사도 무함mad에게 계시를 내린 그런 쿠란의 내용은 굉장히 신성한 내용이고 되게 신성 불가침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고 또 그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알라의 그런 신성에 대한 도전이나 잘못하는 것이라고 간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쿠란 내용을 정확하게 전승을 하고 보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쿠란이 그냥 계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냥 사도 무함마드가 계시받은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외워서 이렇게 암송을 하는 하피즈라고 하는 쿠란 암송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 기억력에 의존을 해서 쿠란 내용을 암송을 해서 전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틀리는 내용도 있고 또 초기에 그런 아랍 부족들 간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쿠란 암송가들이 많이 사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쿠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란을 문자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코란을 수세기에 걸쳐서 경건하고 부지런하게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필사를 하게 되겠고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쿠란에 대한 어떤 무슬림들의 경외심이라든가 헌신도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란을 이렇게 필사하는 필사본에는 다양한 아랍 서체와 또 채색 기법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쿠란 필사본이 대체적으로 언제 정도에 기록이 되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그런 특징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랍 서체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규칙성이 있습니다. 규칙성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일정 부분에서는 조금 단조로우면서도 그런 서체를 쓰는 서체가의 어떤 개인적인 창의성에 따라서 또 서체의 모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또 변형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랍 서체는 아까 아마 펜슬 하마드 교수님도 잠깐 내용 중에 있었는데 아랍어 자음들이 처음에는 지금 현재 아랍어의 자음은 모두 28개의 자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28개의 자음이 모두 있지 않았고 비슷한 모양의 자음을 한 가지 자음으로 써서 17개 정도의 자음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가 확장이 되면서 그 전북 지역에서 원래는 아랍인이 아니었던 비아랍인들이 무슬림이 되면서 아랍어를 배워서 이제 공용어로 써야 되는데 그런 비아랍인 무슬림들이 아랍어를 배워서 쿠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어 문자 체계를 이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체계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었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개혁들이 많이 이런 또 코란 필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대두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쿠란이 기록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아랍 서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슬람이 계시가 되기 이전은 이슬람을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시대라고 해서 이제 좌일리아 시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시작되면서 초기 이슬람 시대 또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이제 역사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시대부터 나중에 아랍 세계가 이제 오스만의 지배를 받는 오스만 제국 시기 때까지 많은 서예가들과 훌륭한 그런 서체 달필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더욱 더 많은 서체들이 만들어지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서체들이 코란을 필사하는 과정에 사용이 되는데요. 그 많은 서예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서예가는 이븐 무블라라고 하는 서예가가 있었는데요. 아마 뒤에 또 어떤 업적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랍 서체는 이슬람의 시각적인 표현과 창의성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예술 형태이면서 또 이슬람 세계의 광대한 그런 영토 전체에 걸쳐서 통일성이나 아름다움 또 힘을 상징하는 예술 장르로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발전을 해왔고요. 오늘날까지도 아랍 이슬람 세계의 대표적인 예술 형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랍 서체가 워낙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2021년에 그 유네스코에서 아랍 서체를 그 인류 세계 무형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를 시킬 정도로 아랍 서체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란은 이슬람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경전이죠. 그래서 그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전해진 알라의 계시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알라의 계시가 아랍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코란은 아랍어와 또 아랍 문자, 또 아랍 서체 확산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랍인들은 이 아랍어에 대한 경외심도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과 모든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아주 깨끗하게 잘하면은 나중에 사후에도 천국에 가서 몇백 배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믿을 정도로 아랍어는 이슬람에서 굉장히 어떤 신성시되는 그런 언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서체 확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아랍어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종교이면서 또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의 신성한 언어이고, 이런 언어는 또 7세기 이슬람교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무슬림들이 본인의 모어나 국적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때는 종교로서 이제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아랍어와 이슬람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슬람교는 단순한 종교이기 전에 그들의 삶과 어떤 그런 영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와 이슬람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랍어는 이 이슬람이 계시가 되었던 지역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히자즈라고 이제 불리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슬람교가 등장을 하면서 아랍어는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아랍 부족들 간의 언어로만 사용이 될 때는 별 문제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슬람 제국이 확장이 되면서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뭐 여러 북부 아프리카라든지 또 페르시아, 중앙아시아라든가 터키, 코카서스 이런 지역까지 확장이 되면서 많은 언어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왜냐하면 원래 모국어가 아랍어가 아니었던 비아라비 무슬림들이 새롭게 이제 이슬람 제국의 공식어인 아랍어를 배워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알라의 정말 신성스러운 굉장히 신성한 언어인 아랍어로 게시가 된 쿠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보존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비아랍인 무슬림들이 자꾸 내용을 틀리게 이렇게 외우게 되고 전달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쿠란의 어떤 이중적인 해석이나 모호함이나 그런 오류들을 피하는 것이 당연히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순수한 아랍어와 쿠란 내용을 보존을 하고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문헌학적 활동과 쿠란을 기록하는 그런 필사 작업들이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구전 문화의 전통이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쿠란 필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이후에 많이 변화를 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이 강조는 되었는데 사실은 남아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이 많아서 최초의 쿠란 필사본이 언제가 기록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걸로 봤을 때는 7세기 중반 또는 후반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쿠란이 전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조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쿠란 필사본의 역사는 상당 부분이 아랍 문자나 아랍 서체의 역사와 함께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예가들은 이런 쿠란을 필사할 때마다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랍어 서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슬람교의 가르침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었고요. 이렇게 새롭게 무슬림이 된 이제 비아랍인 무슬림들은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유의 문화와 미적 가치관에 따라서 서체 예술을 또 본인들의 어떤 것으로서 이슬람의 표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다양한 종족과 문화에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 간의 교류도 많이 활발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의 유입으로 인해서 아랍 서체는 더욱더 많은 그런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처음에 아랍 서체에는 없었던 종류인 터키에서 많이 발전이 된 어떤 디와니체라든가 또 페르시아의 다리크 또는 페르시아체라고 하는 서체와 같은 지역적인 서체 형식이 탄생을 하고 또 아랍어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증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아랍이 처음에는 이제 문자들이 지금처럼 28개로 세분화된 것이 아니라 17개의 자음이 다른 어떤 비슷한 모양의 다음들을 2가지나 3가지를 공통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굉장히 해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랍어 문자 체계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차례에 걸쳐서 문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우마이야 왕조 시대 때에 아부 아스아드 아두알리라고 하는 아랍어 최초의 문법 학자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대학 선생들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복습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들을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랍어 최초의 문법 체계를 창시한 학자는 아부 아스아드 두알리인데요. 이분은 그래서 처음에 아랍어 자음들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아랍어 자음 중에 뭐 파라든가 까프 이런 자음인 점이 하나 있으면은 파고 2개가 있으면은 까프라고 하는 자음인데 원래는 그 점을 찍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파로 읽어야 할지 까프로 읽어야 할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음을 구별하는 점과 그런 발음 구별 구어를 처음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음을 구분하기 위한 구별점하고 모음을 나타내는 다른 색깔의 점을 사용을 해서 표기하는 방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아주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개선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이런 또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또 알칼릴 빈 아흐마드 알파라히디라고 해서 이분은 최초의 아랍어 사전을 집필하신 또 유명하신 아랍 문법가인데요. 이분이
16년경에 사전과 그런 그 문법의 대가로서 이분이 두 번째 아랍어 문자 체계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드신 이 체계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현대 아랍어의 그런 모음보 체계라든지 쓰기 체계로 그대로 거의 약간의 물론 발전은 있지만 그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완성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아랍 문자 체계는 아랍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랍어 서체도 역시 아름다움과 신성함 또 유연성이 있다는 명성을 얻으면서 코란 필사뿐만이 아니라 행정 분야 문서라든가 뭐 건축, 문학 작품 또 공식 서한 이런 동전에서도 많은 그런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아랍어 서체는 우리가 아랍어로는 al-khatt라고 하는데요. khatt는 선이나 디자인이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서체는 쿠란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수단인 동시에 형상을 나타내는 그림이 우상 숭배로 금기시되는 아랍 이슬람 세계에서 예술적이고 미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란이 필사가 되는 과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쿠란 내용이 전승이 되다 보니까 너무 오류가 많았고 또 쿠란을 낭송하는 그 후파즈, 하피즈를 복수형을 후파즈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쟁에서 사망하고 하다 보니까 쿠란 내용이 자꾸 틀리게 전승이 돼서 이러한 것들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를 하시고 제2대 칼리프였던 오마르께서 1대 칼리프에게 쿠란을 이제 문자로 필사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권하면서 이때부터 쿠란을 필사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이드라는 분이 쿠란 필사본을 수집을 하고 또 암송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필사본을 작성을 해서 이 부분을 또 우마르가 그의 딸이자 또 무함마드의 아내였던 하프사에게 전달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쿠란의 첫 번째 필사본은 메카와 메디나 서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체를 우리가 자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자즘이라는 거는 아랍어 자음 위에 자음 구별점이나 모음 부호가 없는 그런 형태의 서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자즘체도 메카와 메디나라는 서체하고도 일부 공통적인 개념들이 포함이 되는 건데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서체로 하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그 알칼리프 아흐마드 파라히디의 체계와 통합이 되면서 아주 이제 훌륭한 유려한 쿠피 서체의 일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란에서 최초로 어떤 정본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칼리프였던 오스만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또 정말 최초로 가장 정확한 내용의 코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스만 코란 정본을 최초로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었던 필체도 역시 자즘의 형태였고요. 이제 이것은 다른 서체하고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구분은 되지 않는 서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즘체였고 이것이 나중에는 히자즈 지역의 서체이면서 또 마일체라고도 불리는 서체로 발전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후피체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후피체는 가장 오래된 아랍 서체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고 주로 쿠란의 필사에 많이 사용이 되었던 필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대별 서체의 발전을 보면은 서체에 보면은 굉장히 문자를 연결해서 써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예가들이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뭐 확장을 시킨다든지 약간 올려서 장식체로 쓴다든지 또는 둥글 모양으로 쓴다던가 또는 각지게 네모 모양으로 쓴다든지 뭐 또는 겹쳐지게 쓴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서체에 사용되는 그런 전통 도구는 깔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보통 갈대나 대나무를 말려서 만든 펜입니다. 우리 그 문자 박물관에도 제가 어제 전시관을 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 인류 과정에서 문자를 기록하는 작업들은 비슷한 도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시대별로 이렇게 서체 예술이 발전이 되면서 많은 서예가들에 의해서 또 다양한 서체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자즘체, 마일체 이런 서체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유명한 아랍 이슬람 세계의 서예가인 이븐 무클라라는 서예가인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총 정리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처음으로 이제 술루스체라는 거를 만드시고 그리고 6개의 가장 유명한 아랍 서체인 후피, 나스크, 루그와 니와니, 타알리크체를 다 개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서체는 이런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이제 개념을 정리하셨고요. 그 이후에 또 학자들은 이 서체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예술적인 창의성을 더해서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네,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복잡한 필사 작업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서체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장 유명한 6개의 쿠피체는 아랍 서체는 쿠피, 술루스, 나스크, 달리크, 디와니체, 루쿠아체 등이 있는데요. 네, 쿠피체는 이제 쿠파라는 도시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17개 자음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문자 개혁을 통해서 나중에는 모음 보호들까지 이제 표기가 되면서 네,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쿠피체라고 하는데 이 쿠피체가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 특징을 유지하면서 아랍 제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각 지역으로 가서 모로코에서는 마그립 쿠피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0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3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술루스체라는 것은 이제 3분의 1이라는 의미의 용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름을 술루스체라고 했는지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를 뜻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글씨를 쓸 때 가장 긴 글씨에 비해서 가장 짧게 쓰는 글씨가 긴 글자의 3분의 1 정도의 길이로 썼다. 이런 의미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루스체는 조금 더 우아하고 부드러운 필기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서체 중에 한 종류로서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지만 배우고 쓰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훌륭하고 유명한 서예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하게 숙달을 해야 되는 그런 서체이고 이런 서체 때문에 가독성이 좀 중요한 쿠란의 필사보다는 모스크라든지 건축물 이런 데서 장식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있는 이 서체가 술루스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나스크체는 이제 복사하다, 베끼다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서체이고요. 주로 이제 쿠란 필사의 쿠피체랑 같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크체는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신문이나 잡지, 책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서체입니다. 그리고 타할리크체는 페르시아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주로 페르시아어를 표기하는 데 적합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서체라서 타할리크체 또는 페르시아체라고 이제 쓰고 있고요. 형태의 특징은 이렇게 있고 보시다시피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체랑은 좀 다르고요. 그런데 또 타할리크체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면서 4가지 정도의 종류로 또 세분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4번째인 나스타할리크체라고 이제 많이 발전을 하는데 나스타할리크체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나스크체하고 타할리크체가 혼합된 형태로서 2가지 서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서체이고 후반기에 쿠란 필사에 많이 사용이 된 서체입니다. 그다음에 디와니체는 오스만 터키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 시대에 행정 그런 서류에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디완이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정 서류에서 많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서체이고요. 루쿠아체는 아랍인들이 손글씨로 많이 쓰는 필기체 형식의 유명한 서체입니다. 나스크와 디와니체에서 발생이 되었고 나스타할리크체랑 유사하지만 손글씨로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자음들의 모양을 단순화시켜서 흘림체로 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쿠아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가지 대표 서체는 아니지만 그 술루스체에서 발전이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서체라고 보이는 무하카크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 13세기, 14세기 때 쿠란 필사에 많이 사용이 되어서 가장 배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지만 역시 쿠란 필사에 많이 사용이 되었던 서체이고 무하카크에서 또 발전된 서체로 라이하니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라이하니 바질이라는 뜻인데 그런 바질 줄기처럼 알리프와 람 문자를 좀 더 길쭉하게 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투그라는 사실은 아랍 서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요. 오스만 터키 시대 때 술단들이 자신들이 어떤 서신을 쓸 때 마치 본인의 그런 이름과 어떤 직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서명으로 사용을 했던 서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서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서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기에 글씨가 읽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코란 구절이라든지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구절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랍 서체는 이슬람의 등장과 더불어서 아랍 이슬람 역사와 오랜 여정을 함께 해온 예술이고 우상 숭배의 금지 때문에 그 대체 예술로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1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랍 무슬림들의 그런 도덕적인 가치를 함양하고 또
예술적, 감각적, 미적 능력 개발에 기여를 하면서 현대 디지털 시대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시대와 지역의 다양한 아랍 서체가 가진 특징과 푸른 필사 전통이 아랍 서체 예술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상 깊은 발표였습니다.